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6월 15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내 증시가 강하게 잘 달려왔었는데 금요일 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출렁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말을 맞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방향, 사실 이제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잘 해결이 돼야지 증시에 어떤 안정감을 또 더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발생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지 이번 찐시황에서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향후 어떤 식의 시장에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란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미국 영사나 이런 공관을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핵 관련된 핵무기 관련된 과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장성들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딱 전고점을 넘어서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이슈들 한번 이야기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단 미국 증시 간밤에 일단 급락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점진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란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증시에 열려 있던 그 나스닥 선물 저점 자리 그 정도까지 다시 밀리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공격으로 인해 갖고 유가가 이제 장중에 14%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한 8% 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72달러, 74달러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을 이 유가 상승이 좀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코어 CPI 여러 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도 빼고 이제 우리가 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갤런당 최근 이제 3.3달러 3.6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나리오가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유가가 100달러 갔을 때는 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2달러, 그러니까 한 17% 정도 상승이 가능하고, 유가가 130달러 갔을 때는 35% 정도 상승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5%까지 아직 100달러, 70달러 정도니까 그거는 차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쓸데없는 시나리오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그냥 공포심만 좀 더 자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100달러 갔을 때, 유가 100달러 갔을 때는 CPI가 지금 6월 CPI 2.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2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130달러가 갔을 때는 3.9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CPI라는 게 이제 물가 지표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률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난달 대비 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너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데, 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고용은 지금 4%대, 4.2%대, 4.3%대 요 사이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되는 어떤 그 숫자, 요거는 뭐 완전 좋았을 때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실질 그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주 연속 잘리고 나서 바로 직업을 찾고 새로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주 단위의 어떤 미국 약간 주급 개념으로 이렇게 좀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의 실업 청구를 하는 부분에서의 2주 이상 실업 청구를 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고용도 지금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이거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려를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이게 뭔가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관세를 우리가 높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국가들에게 관세를 먹이겠다,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고용이 약간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게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려감만으로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뭔가 데이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뭐 스토리죠. 어떤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문제는 지금 딱히 수치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지금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 유가 130달러 시나리오도 아직 유가가 그렇게 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물가가 높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못 한다라는 얘기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물론 뭐 전쟁이라는 이슈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뭐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장기전으로 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까지 문제를 크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지금 잠깐 해보면, 뭐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겠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두 차례 뭐 정말 물가가 안정되고 협상이 잘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10% 이내의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그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무역 협상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미국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게 9월 달에 이제 한 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지금 요 갑자기 전쟁 이슈 나오고 나니까 올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이제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에서 다시 지금 뭐 4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빵번이라고 했었었는데, 그때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뭐 금리 인하를 했다가 물가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면 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거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경기가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는 튀지 않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써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는데, 물가가 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못 써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니까 그런 일단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는데,
글쎄요. 이게 유가 100달러, 유가 130달러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제 지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지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자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란이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이란이 갖고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요쪽에 어디 인도가 있고 요쪽에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 뭐 파키스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이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를 군함으로 딱 봉쇄를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중동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여기 이제 다 기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다 수출을 하는데 이게 막혀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에 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루트거든요. 그 루트의 에너지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지금 저기서 전 세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혔을 때는 당연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란이 할 것인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초기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야. 러시아가 너무나 강대한 국가고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힘의 균형의 차이에서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쫙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먹히고 끝날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해협을 막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지나가는 선박들을 포로 공격을 해서 침몰시킨다. 두 번째는 해군력을 동원해서 그 구간을 막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공군이 가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해군력 그리고 그 뭐 이거 국방력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진짜 길면 한 달,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정말 최악을 생각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선박들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그 이란의 해군을 갖다가 다 격파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포를 쏘는 것들, 미사일을 쏘는 것들 이거 저기 뭐 항공기로 이렇게 다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뭐 해군에서 쏘는 미사일들로 다 격추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상을 이란이 전쟁을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무기를 갖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생산하는 무기들도 있겠지만 저기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무기를 탄약을 조달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란은 약간 그렇게 할 만한 국가들이 주변에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을 때 힘의 논리로 미국이 이걸 찍어 누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예상은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길면 한 달 정도 요 이슈가 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이 녹화 방송인데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나온 뉴스가 이란이 이스라엘이 2차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거 되돌리기 다시 이제 약간 화해 무드로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극단적인 뭐 상황까지 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끝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일단 한 달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발발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어떤 것도 봤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최악의 상황 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불확실성이에요. 전쟁이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슈적인 면에서 증시에 충격을 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계속 증시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주되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증시에 어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 세계 20%의 기름을 아니면 에너지를 이렇게 수출하는 공간이 막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거는 그냥 쉽게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카드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핵을 쓰는 순간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요거는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자폭하는 상황으로 이란이 니 죽고 내 죽고 그렇게 가자 하면서 핵을 쓰지 않는 다음에는 핵 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되는 그런 상황은 길게 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가더라도 유가는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다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불확실성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은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대응을 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가 터진 거를 가지고 또 시장에 보면 안 오르는 종목 모두가 다 빠졌냐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볼 만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만한 이슈나 모멘텀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선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유가 관련 종목들 강한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해운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시장은 안 좋았지만 곡물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 굉장히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충분히 또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진짜 이런 거는 그 정치인들 아니면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갖다 좀 적게 해서 그런 쪽으로의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각 국가들마다 어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을 이쪽 중동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알래스카 이쪽 가스전 개발 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 요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의 국가들이 생각해 보면 이쪽 왼쪽에 서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가져오는 게 막혔을 때를 생각하면 한 군데에서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또 그게 이제 지금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이제 물류비가 더 많이 들고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채널을 우리 기업들도 보면 같은 상품을 납품받는 거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채널 다변화시켜 놓잖아요. 그래야 만약에 여기 문제가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의 당위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협상도 진행 중인데 한번 움직일 가능성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아이디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요런 일이 일어나면 요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잘 지켜보다가 움직임 나오면 그때부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일론 머스크랑 좀 토닥토닥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테슬라가 좀 안 좋게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걸 펼 가능성을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자율주행 안전 규제 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질질 끌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핸들이 없잖아요. 이 사이버캡, 로보캡 같은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나 뭐 엑셀이나 페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적으로 뭐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거를 안전 규제 면제 절차를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간소화해서 테슬라 사이버캡이 상용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쉽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월마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여행, 항공사 등이 그 각 기업들 주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그 뭐 USDC, USDT 이런 것들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 발행한 뭐 기업들 뭐 상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뭐 발행한다 이러고 있는데, 요 코인을 갖다가 이제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발행을 하고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 어떤 결제망의 핵심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글로벌 결제가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비자와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두 군데를 꼽으라면 비자와 마스터인데, 요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통해서 비자와 마스터에 들어가는 뭐 수십억 달러의 어떤 그 수수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만히 둘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비자랑 마스터에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주가 상승에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AMD에서 2026년도에 뭐 AI 칩, 뭐 MI400 시리즈, 그 다음에 헬리오스를 헬리오스라고 이제 서버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기술인데, 요거를 공개를 했고요. 이제 샘 알트먼이 요거 나오면 AMD 칩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뭐 대략 기술적인 얘기들은 뭐 칩을 뭐 엄청나게 많이 연결을 해서 그걸 하나로 만들어 갖고 뭐 활용성을 높이고 뭐 이런 건데, 뭐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엔비디아에 좀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 기존의 어떤 전력 사용량의 사용량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1달러당 약 40% 정도 엔비디아 거 대비해서 이렇게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6년에 지금 나온다라고 하니까 차기 어떤 기술이잖아요. 내년도. 그래서 영향이 그렇게 엔비디아에 크게 미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뭐 새로운 저런 AI 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인데 이제 전고점끼리 이어지는 어떤 추세 저항자리, 추세선, 그 저항자리를 딱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 국장 열리고 막 12시까지 해서 이제 요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요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마무리됐고, 이후에 이제 8시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하면서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조금씩 뭐 올라간 것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미국장 시작하면서 요렇게 이제 좀 괜찮게 올라갔어요.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오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습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나스닥 선물이 갭 하락해서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크게 뭐 시장 뭐 전쟁에 대한 어떤 수혜라고 할까요? 뭐 유가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해운주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다 튀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게 되면 그 선박 운임료 이런 것들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기존에 뭐 그거 없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BDI 지수거든요. 벌크선들, 그러니까 이제 철광석 아니면 곡물 뭐 요 포장 안 된 단위로 이제 막 때려 박아 가지고 싣고 다니는 그런 선박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선박들인데, 그 선박들의 운임 지수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전쟁 이슈까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DI 지수는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로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물동량이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소비가 경기 좋다는 건 소비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물동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BDI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전쟁이 터져서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좀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벌크 선단의 어떤 BDI 지수, 운임 지수면 요거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컨테이너 선들에게는 좀 주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5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이게 주간 단위 발표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게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지 그거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전쟁 때문에 이게 더 상승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운주들이 이렇게 운임지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연초 4월 달에 이제 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 뭐 1,400 뭐 요쯤에서 지금 2,0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운임 지수들이 뭐 진짜 뚝 올라갈 때는 팍팍팍 올라가고 내려갈 때 팍팍팍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도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게 이제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운업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볼만한 섹터들은 이런 뭐 해운 섹터들 그 다음에 뭐 유가 관련 종목들 뭐 S오일 같은 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지금 막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과 함께 주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포트를 좀 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또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단기 플레이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요. 또 그만큼의 무기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은 또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강세 섹터의 종목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시장에 거의 뭐 1티어급 주도주로 상승을 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처럼 급락이 나오는 시장에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하니까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해버렸다, 그죠?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뭐 시가 상승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 출발해서 뭐 원봉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느냐 이건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이탈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뭐 어제 하루 정도 조정 나온 거는 일단 뭐 가볍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 추세 뭐 조정은 우리가 일단 매수 기회로 주도주들 이유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상승 흐름에서 수급이 괜찮은 것들 요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수급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면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불확실성 얼마나 길어질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건 불확실성이 맞으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현금이 완전 없다. 요번 상승장에 진짜 현금 몰빵 넣어가지고 내가 뭐 빨대 꼽아서 꿀을 쪽쪽 빨고 있었다면 현금을 조금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수혜주 중심의 어떤 단기 플레이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뭐 싸고 좋았던 종목들이 이번 조정에 다시 뭐 밴드 하단대나 박스권 하단대로 내려온다라면 그거는 하나의 매수 기회로 우리가 또 삼아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요일 날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3빌리언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들도 있었고 HMM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들
나와주는 것들도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니까 같이 좀 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슈나 재료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단기 쉬어갔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흥구석유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 4개나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해운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눌림이 나오거나 뭐 짧은 매매 정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들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보이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단기 추세 흐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지금 이거 뭐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뭐 11선 기준을 우리가 좀 잡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던 이 트렌드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또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본다라면, 그러면 또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만약 뭐 수익이시면 대응을 했다가 또 이슈가 길어질 경우에는 좀 조정 받았다가 올라가는 흐름 될 때 그때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막 무리하게 지금 시장이 요 전쟁 이슈는 그냥 단기적인 거야,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2820에서 2840포인트짜리 갭으로 뚫어낸 구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갭자리였습니다. 2870, 80짜리 이렇게 되는 그 구간인데, 일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잡고 지수가 하락을 멈췄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5일선도 아직 이탈이 안 나왔어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이 5일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확보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지금 너무 불안해, 현금 다 들고 있을래,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좋아지면 그때 가면 또 벌 것들 충분히 또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시장 상승 흐름 요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요거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현금 비중 아예 없으시게 되면 우리 뭐 다 몇 번이나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좀 깊어졌을 때는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뭐 로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박 내야지 이런 게 아니니까 적당한 어떤 투자금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접근, 그리고 이번 뭐 전쟁 이슈가 좀 소멸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라도 현금이 없는 분들은 상시 30에서 40% 정도 현금은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올라올 때는 뭐 이렇게 랠리가 나왔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줄여뒀다라면 이제는 또 현금 비중을 살짝 늘려도 이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들을 조금씩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극단적으로 막 다 팔아버리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무튼 시장이 이제 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경기 상황이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약간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하는 단계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가 어떤 그 미국 재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거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은 최대한 찍어 누르던지 아니면 최대한 단기간에 끝내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아무튼 불확실성은 맞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